누군가를 믿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배신의 씨앗이 심어지던 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양동숙은 오늘도 퇴근 후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뭔가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가갔는데 막상 문을 여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공대안이 오늘 복도에서 건넨 말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딱 6글자였는데 그 짧은 말이 양동숙의 하루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양동숙은 결국 아무것도 꺼내지 못한 채 냉장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면서 지우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교복 셔츠를 반쯤 걷어올린 채 주방으로 들어오다가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는데요. 아이 눈에도 엄마가 오늘 이상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지우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결국 냉장고 옆에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양동숙이 돌아봤습니다. 뭘? 지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공대한 실장님이랑 엄마 사이에 뭔가 있다고, 병원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 말에 양동숙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당황한 기색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무표정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티가 났던 거예요. 지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16살짜리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표정을 읽는 전문가가 되어버렸는지 지우는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랑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지? 양동숙이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눈을 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양동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밥 먹으라고만 했습니다. 지우는 그 대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요. 엄마, 또 상처받는 거 나는 못 봐. 양동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식탁 위에 앉아서 빈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는데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릴 것 같아서 눈꺼풀에 잔뜩 힘을 줬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참 무거운 갑옷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 밤이었더라고요. 사실 양동숙과 공대안의 관계는 병원 안에서 이미 미묘한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한 사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도 티나게 서로를 챙긴다는 것도 다 알고 병원 복도에서 스칠 때마다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어색하지 않은 그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 못 챈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가장 먼저 건드린 건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훨씬 더 예민한 안테나를 달고 있는 존재니까요.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공대안이 양동숙에게 조심스럽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양동숙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절반은 가고 싶었고 나머지 절반은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결국 양동숙은 병원 근처 작은 한정식집에 공대안과 마주 앉았습니다. 공대안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두고 있었더라고요. 물도 따라놓고 수저도 가지런히 맞춰놓고 양동숙이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기억해서 미리 추가 주문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세심함이 양동숙에게는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좋아서 아픈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공대안이 밝게 웃으면서 자리를 권했습니다. 양동숙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밥이 나오기도 전에 양동숙의 마음속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상처받는 거 나는 못 봐. 그 한 문장이 양동숙의 식욕을 통째로 앗아가 버렸습니다. 양동숙이 수저를 찝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는데요. 대안씨, 우리 이혼한 사이잖아요. 공대안이 물을 따르다 멈췄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지 마세요. 수저 맞춰주는 것도, 반찬 시켜주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기억하는 것도요. 다 그만해요. 공대안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양동숙을 바라봤습니다. 동숙씨, 그건 기대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양동숙이 그 말을 뱉고 나서 스스로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나와버린 말이었거든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양동숙은 그 말이 공중에 뜨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공대하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반만 펴진 몸으로 양동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았는데 앞에는 두 사람 모크의 밥상이 그대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로요. 공대하는 그날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를 사서 골목 벤치에 앉았는데요. 거창하게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딘가에 앉아있고 싶었던 거예요. 맥주 캔을 손에 쥔 채 별 생각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공주아였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던 공주아가 골목 어귀에서 삼촌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공주아가 삼촌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공대하는 조카한테 굳이 아무 말 안 해도 될 텐데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너무 지쳐서였는지 혼자 중얼거리듯 말을 꺼냈습니다. 주아야, 향기로운 샴푸 냄새나는 여자가 왜 자꾸 사람을 밀어내는 건지 알아? 공주아가 삼촌을 빤히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눈빛은 쓸쓸했는데요. 공대한이 이렇게 어딘가 허물어진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게 공주아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어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사실 공주아 본인도 지금 그럴 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회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게 한두 달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의 시기 정도로 넘겼는데 소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가면서 공주아의 직장 생활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공주아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회의에서 의견을 내도 예전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공주아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박준혁이 나타났습니다. 태양그룹 소속의 박준혁은 공주아와 같은 프로젝트에 엮이면서 처음 접점이 생긴 인물인데요. 날카롭고 냉정한 인상과 달리 그는 공주아를 향한 이 이상한 루머의 흐름을 진작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냄새가 났거든요. 박준혁은 자체적으로 비방 댓글들의 IP 주소를 전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추적된 접속 기록을 들여다보니까 전체 댓글 중에서 절반이 넘는 숫자가 특정 구역 반경 500m 안에서 올라온 거였더라고요. 그 구역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순간 박준혁도 잠깐 멈췄습니다. 양동익 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 근처였거든요. 박준혁은 그 자료를 정리해서 공주아에게 직접 찾아가 내밀었습니다. 공주아가 자료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프로님, 이건 단순히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커리어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겁니다. 그 말에 공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흔들린 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공주아가 자료를 쥔 손에 천천히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누구든 반드시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 공주아에게서 볼 수 없던 단단함이 있었는데요. 박준혁은 그 순간 처음으로 공주아라는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직감했더라고요. 한편 양현빈은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주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는데 정작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양현빈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황보혜수가 양현빈을 조용히 따로 불렀을 때 양현빈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황보혜수가 양현빈에게 IP 추적 결과를 꺼냈습니다. 양동익 한의원 근처라는 사실을요. 황보혜수는 돌려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빈 씨, 당신 가족이 이 일에 연루된 거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양현빈은 그 말을 듣는 내내 자신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럴 리 없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목구멍 앞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이미 마음 한쪽에서 불안의 뿌리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양현빈은 황보혜수와의 대화를 마치고 곧장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건지
양현빈 본인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채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양동익의 집안에서는 두 사람이 아주 위험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양동익을 몰아세우고 있었는데요. 차세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멈추면 결국 우리만 다쳐요. 현빈이가 눈치채기 전에 공주화를 완전히 눌러버려야 한다고요. 양동익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이 대화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양동익은 매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 왔거든요. 양동익이 괴롭게 말했습니다. 공주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차세리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야. 우리 현빈이가 그 애한테 마음을 빼앗기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 애 뒤를 캐봤더니 출신도 불분명하고 과거도 깔끔하지 않은데 우리 집안이랑 엮이면 안 된다고요. 양동익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지라고 했지만 차세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다음 수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양현빈이 열쇠를 꺼내다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은 거였는데요. 차세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공주화를 완전히 눌러버려야 한다는 말이요. 양현빈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열쇠를 쥔 손이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문 너머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요. 이건 황보혜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황보혜수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이 일에 부모님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양현빈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차세리와 양동익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차세리의 얼굴에서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태연한 표정을 만들어냈는데 그 능숙함이 오히려 양현빈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양현빈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방금 들렸는데요. 공주와 씨 얘기요. 차세리가 선수를 쳤습니다. 현빈아, 오해야. 그냥 걱정이 돼서. 양현빈이 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아버지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이게 괜찮으세요? 양동익이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 회피가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양현빈이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과 더 이상 믿는 게 사치가 된 현실 사이에서 뭔가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양은빈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된 상태였는데요.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양은빈은 오빠를 보자마자 뛰어오면서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나 이거 숨기려고 했는데 못하겠어. 엄마가 누군가한테 돈 보내면서 0%님 루머 퍼뜨리라고 시키는 거 내가 직접 봤어. 문자도 남아있어. 사진으로 찍어뒀어.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차세리가 양은빈을 향해 은빈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라고 했지만 양은빈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양은빈이라면 엄마한테 눌려서 주춤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 나 잘못 본 거 아니야. 나 며칠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알았는데 오빠한테는 말해야 해. 양현빈이 동생이 내민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실에서 양현빈의 눈이 화면 위를 천천히 훑었는데 그 몇 초 동안 양현빈의 얼굴에서 뭔가가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가 지워지는 거요. 아직은 아니겠지, 설마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세리가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우리 집안 지키려고 그런 거야. 이 집이 흔들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너희를 위해서라고. 양현빈이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그냥 비어있는 눈빛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차세리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내주면 맞받아칠 수 있는데 저렇게 비어버린 눈으로 바라보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공주아 씨가 우리한테 뭘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한 게 있어요? 차세리가 입을 열었지만 양현빈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엄마한테 눈엣 가시가 된 사람이에요. 그게 루머를 퍼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양동익이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양동익은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이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차세리가 이름을 불렀지만 양현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양은빈이 그 자리에 서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어라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은빈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거실에는 차세리와 양동익만 남았습니다. 차세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다 잘 될 거야. 현빈이 화 풀리면 이해할 거야. 양동익이 아내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예전에 없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따를 수 없다는 어떤 결기 같은 게요. 하지만 양동익은 그 눈빛을 숨기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직 그 결기를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공주와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성미, 공정한, 나선혜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요. 이 세 사람이 공주와 집에 한꺼번에 모인다는 건 평소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공주아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세 사람은 말없이 공주와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이 세 사람도 어쩌면 이 순간에야 처음으로 실감하는 것 같았어요. 나선혜가 팔을 걷어붙이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겠어. 루머 최초로 퍼뜨린 사람 찾아내는 거 나한테 맡겨. 내가 시장통에서 쌓은 발품이 얼만데 그 정도 못 찾겠어? 한성민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뒀다고 했고 공정하는 회사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공주아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걸 억지로 삼켰는데 그게 더 티가 났어요. 나선혜가 울면 안 돼, 울면 진 거야 라고 했고 공주아가 억지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이 보여준 자료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짚었는데요. 양동익 한의원 근처. 양동익이라면 양현빈의 아버지였습니다. 공주아는 양현빈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느끼던 그 온기 같은 게 생각났습니다. 그 온기가 거짓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 온기가 진짜이기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양현빈은 아무것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공주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전과 같은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양현빈은 공주아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갈 용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집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과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이 충돌하면서 양현빈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과 약간 빗겨서 민서와 우재의 이야기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의대를 휴학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품에 넣고 다녔는데요. 낡고 테두리가 바랜 사진 속에는 병원 건물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병원이 어딘지를 민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재가 민서 옆에서 지도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병원이 공명정대한 의원 맞아?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과 지도를 번갈아 보며 걸음을 옮겼는데 막상 그 골목 앞에 서니까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재가 민서의 옆에서 가자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나란히 서 있어줬습니다. 그게 더 고마웠어요. 민서가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의원 앞에 작은 공터가 있었고 그 공터 한쪽에 놓인 벤치에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가 노인을 봤을 때 노인도 민서를 봤는데요. 그 순간 노인의 눈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서를 아는 게 아니라 민서에게서 무언가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민서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저 이 의원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 아닌가요? 노인이 한참을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민서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민서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봤는데
보면 볼수록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우재와 민서가 숨을 참았습니다. 노인이 사진 속 병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 사실 죽지 않았어.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세리가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한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우재가 나지막하게 차세리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양동익 원장이랑 사는 그 차세리. 그 사람이 한 짓이야. 나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의원을 그만뒀는데 이제 이 나이에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말을 해야 했어. 내가 죄인이야. 민서가 손에 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만약 노인의 말이 맞다면, 그리고 바꿔치기 된 그 아이가 정말 공주아라면 이 이야기는 양현빈 집안의 스캔들을 넘어서 공씨 집안 전체의 운명과 얽힌 거였습니다. 공주아가 알게 된다면, 양현빈이 알게 된다면 민서는 그 생각의 끝을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재가 민서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양동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또 상처받는 거 나는 못 봐. 공대안이 잘해줄수록, 그 다정함이 진짜일수록 양동숙은 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한 번 무너져 봤기 때문에 두 번 무너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밀어낸 거였는데 밀어내고 나서 혼자 남으니까 오히려 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양동숙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공대한 이름 위에 엄지손가락이 올려졌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결국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서 눈을 감았는데 이 문자를 보낸 게 공대한에게 보내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건지 양동숙도 몰랐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냐고 나한테 묻는 것 같은 문자였거든요. 공대한이 그 문자를 받은 건 골목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화면에 양동숙의 이름이 뜨자마자 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번,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딱 3글자였는데 공대한은 그 3글자에서 양동숙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당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얼굴이